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의 홍상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통계획을 전공을 했고요. 최근에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 그다음에 발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다 라고 하는 분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의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정의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방법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목적으로는 도시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잘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이제 도시가 발전됐다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공유하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혼자 살게 되면 아니면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 살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큰 공원 아니면 어떤 문화센터, 콘서트홀 이런 것들은 아마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눠 쓰고 공유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내지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들도 기존에 우리가 도시에서 바라던 것들을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 그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도시 구조, 제도, 사회적인 거버넌스와 합의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로 얘기되는 것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UAM, 마스, 그다음에 하이퍼루프, 이런 특정 기술이나 수단들의 얘기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새로운 수단뿐만 아니라 기존 수단들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포함해서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모빌리티라는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도 기존의 교통체계가 플랫폼 기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탈바꿈하게 된 그 시점부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상용화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교통체계가 기술과 결합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전체 과정, 이 과정을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언제 상용화된다 라고 시점을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 체계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수단들은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UAM, 도시망공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UAM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아직 항공기 기체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나 부대 시설들, 인프라들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교통과 상관이 없는 사회적인 흐름들이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고요. 그런 투자 환경의 변화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AM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본격적인 상용화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2025년에 실제로 운항을 시작을 해보고 점점 상용화되고 긴급의료, 방제, 물류 같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차 여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용 승용차로서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점은 아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비단 기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기술, 제도,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비교적 빨리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법제도나 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용 차로나 전용 도로 같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할 거다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한정된 토지, 한정된 공간을 자율주행차에게 배분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교통체계에 배분할 것인가, 내지는 대중교통체계에 배분할 것인가,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공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 공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승용차를 위해서 전용 공간을 배분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자가용 시대가 처음 도래했을 때 이미 한번 저희가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가용을 소유하게 되면서 도로상의 혼잡이라든지 정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요. 자율차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의 자율차를 앞으로 똑같이 가질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자율차 정책은 대중교통 중심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암에서 재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청계천에서도 운행을 시작해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앱을 이용해서 청계천에서 자율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전동 킥보드,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별로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교통체계를 갖고 있는지, 법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정부의 관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흐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지속적인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 관여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가 그러면서 점점 사회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수렴할 걸로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실제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훨씬 더 긴 호흡에서 만들어지고 적응되고 발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로드맵을 도시 관점에서 다시 이해를 해서 도시 발전의 로드맵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내지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도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제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다양한 시도를 시장에서 검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특정 도시나 특정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흔히 말하는 리빙랩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을 도입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베껴올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어제 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당장 오늘 우리나라에서 다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굳이 찾아본다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의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에 와 있나 가늠하시는데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법제도는 단일한 수단 내지는 단일한 목적의 인프라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를 예를 들자면 주차장법은 주차만을 위한 인프라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도로법, 도시철도법처럼 개별 수단이나 개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기존의 자원과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인프라의 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센서나 통신기술,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한 인프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공간별로, 수요에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용도나 단일한 수단 기준의 법제도를 좀 더 기능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첨단 기술과 새로운 수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사회나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잠재된 욕구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술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합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은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가치 판단에 따라서 기술 발전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는 기술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그 주체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